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이 기다리던 뭐? 네. 여러분 근데 내가 우리 반에 국자가 왜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별명이 국자쌤이에요. 그래서 국자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개를 숙이는 감독님 들어주셔야지 편집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파이널 특강 찍고 역사 기본입니다. 자, 머리 구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래도 시작해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정보다 국자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김기현 선생님의 파이널 특강 역사 기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어디까지 다 역사 비부분이고요. 선생님이 국자쌤이 된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국자를 가져오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학생들이 기부한 거니까 내가 산 거 아니고 여학생이 기부한 건데 저번에 미니마우스 국자, 플라스틱 국자가 있었는데 누가 훔쳐갔어요. 물려주세요. 추억이 담긴 겁니다. 이거 한번 닦아야 될 것 같아요. 박시현 학생의 2학년 5반 학생의 DNA가 묻어 있습니다. 자, 역사 비부분 파이널 특강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짤막하게 여러분들이 어차피 내용을 아니까 내가 솔직히 좀 웃기죠. 출제자가 강의를 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내가 여러분이라면은 아마 이 정도의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할 거다라는 것이고요. 파이널 특강만 들으면 그러면은 역사 100점이 가능합니까? 물론 파이널 학습지도 추가로 나갈 겁니다. 그 키워드를 정리한 걸요. 100점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A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사 B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총 38문항, 그리고 1점짜리 6개, 그리고 2점짜리 2개, 나머지 다 3점짜리인데요. 옳지 않은 것과 같이 여러분들 낚으려는 문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문항을 잘 읽으면서 거의 없을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문제 난도는요.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작년기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특강을 들으면 안점 맞을 수 있다? 아니다. 하지만 뭐다? 최소한 7, 80점은 맞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반복 숙달해서요. 한 번 듣고서 만약에 여러분이 외운다면 여러분은 천재입니다. 들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간단히 여러분이 구석기 시대에 중점적으로 봐야 돼. 암기하기 쉬운 형태로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석기를 볼 건데요. 자, 이런 석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런 시대는요. 뭐야? 뭘 중점적으로 봐야 돼? 바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요. 자, 바로 유물, 유적, 이거를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커다란 주제로 묶은 다음에 세부사항을 설명할 건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뇌에서 그 기억 저장소에서 꺼냈을 때 이렇게 큰 단위로 계속 큰 단위의 키워드로 묶어줘야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이건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요. 인지심리학자들, 뇌의 반응을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자들이 뇌에서 그걸 가장 잘 기억한다고 하니까 큰 단위로 묶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은 유물유적입니다. 자, 구석기 시대에 유물유적하면 딱 튀어나와요. 뭐? 무슨 코? 라스코. 그렇죠. 처음 본다는 저런 표정들 교과서 14쪽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코? 라스코요. 기억하세요. 라스코, 동굴벽화. 자, 그리고 점점 선생님도 이런 몸매가 돼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만 교과서 15쪽에 보시면 이런 비너스상이 있습니다. 무슨 비너스? 빌레 비너스. 선생님 이게 무슨 비너스입니까? 자, 옛날에는요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살집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미의 기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빌렌더프 비너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표적인 유물 유적이 교과서에 딱 2개만 나와 있잖아. 그럼 이 2개 보고도 뭐야? 이게 구석기 시대구나 알아야 돼. 근데 단순히 이게 구석기 시대만 알면 안 돼. 또 뭘 알아야 돼? 이 사회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아야겠죠. 특징. 자, 구석기 시대의 특징이 뭐야? 이 사람들 어디 정착해서 살았어? 계속 이동하는 사람. 이동생활이 있을 거고요. 또 이 사람들이 계급이 있었다? 아예 평등했지, 그죠? 평등 사회였다. 라는 이 사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위주로 한 2개 내지 3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게 특징 1이야. 그럼 세 번째, 특징 2. 특징 1은 생활상이었다면
특징2는 뭐야? 주거지 이런 것들. 주거지 어디서 생활했어? 동굴. 이동 생활할 때 길바닥에서? 아니잖아. 동굴이나 어디? 막 지은 집 어디? 그렇죠. 막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특징 1에는 밑에 사회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사회는 이동 생활했고 평등사회였다. 여기는 주거지 이렇게 다른 주제로 나눠주시면 기억하기 쉽겠죠. 따라서 여러분 문제 나올 게 뻔한 거야. 문제 스타일 뭐겠어요 그럼? 이건 둘 중에 하나 주고 뭐야? 얘네 생활상의 특징은 뭐네? 자, 이런 유적지를 남긴 사람들의 생활상을 모르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문제는 압도적으로 비율이 많습니다. 거의 99%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유물유적. 이게 시대인 줄 알고 그 시대의 특징 키워드를 몇 개 기억해 주신다면 어차피 선지로 나올 때 키워드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끝! 네, 신석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걸로 마무리표. 맞죠? 자, 신석기 볼 건데요. 자, 신석기는 구석기랑 다릅니다. 자, 뭐가 달라요, 신석기는? 그렇죠. 신석기, 구석기와 신석기를 나누는 건 구석기는 내가 이건 너무 커먼센스 중에 커먼센스라 설명 안 했는데 구석기는 왜 구석기고 신석기는 왜 신석기입니까? 구석기는 돌을 때려가지고 만든 뗀석기라서 구석기인 거고요. 신석기는 돌을 정교하게 갈았기 때문에 간석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신석기는 똑같이 그럼 유적지 알아야 되나요? 그럼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유물유적이야. 유물유적. 자, 신석기의 유물유적 한번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타로 시작해. 타실리 아제르벽화. 타실리 아제르벽화였죠. 선생님 타실리 나제르벽화 어디 있습니까? 교과서 16쪽에 왼쪽 뒤쪽에 타실리 나제르벽화 있습니다. 라스코 동굴벽화와 구별하게 봐라. 여러분 벽화 나온다고 무조건 구석기 때리면 안 돼. 타실리 나제르벽화는 신석기 시대 겁니다. 그래서 구별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건 역사 부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안 보는 거야. 자, 저번에 카운트 퀴즈에도 나왔던 건데 역사 부도에 나왔던 거. 자, 무슨 마을 단위의 촌락이 발견되기도 했다 해서 특이하게. 차탈 페이크. 그렇죠. 페이크. 차탈 페이크죠. 이건 역사 부도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 부도도 시험범이기 때문에 차탈 페이크 그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요. 자, 이게 고인돌은 아닌데 커다란 돌을 숭배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것도 역사 부도에 나와 있습니다. 영국에 위치해 있는데요. 무슨 행지? 스톤헨지도 특이한 유적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유물 유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너무나 기본적인 신석기 시대 유물이 있다고 아래가 뾰족한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들은 굳이 여기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구석기 시대 기본적인 유물이 뭐야? 주먹도끼인 거죠. 그죠? 그런 거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보통 시험지에 이렇게 특이한 거 위주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신석기 사회의 특징은 구석기와 명백히 나뉘게 됩니다. 사회적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무슨 생활이에요? 목축 생활을 해요? 그렇죠. 목축 생활을 하죠. 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무슨 생활? 계속 이동해야 돼. 어디 머물러야 돼? 그렇죠. 어디 머물러야 돼. 그것을 정착 생활이라고 하고요. 그럼 정착 생활을 왜 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면 뭐가 시작됐기 때문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사회는 똑같이 뭐예요? 평등사회입니까? 계급사회입니까? 평등사회입니다. 그렇죠. 계급은 청동기 때 나왔다고 했습니다. 평등사회입니다. 요거 낚이시면 안 돼요. 신석기 시대가 갑자기 계급이 아니라 청동기 시대의 흥입니다. 자, 세 번째 주거지 및 문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는요 문화라고 할 만한 게 나오게 됩니다. 주거지 플러스 문화. 자, 주거지는 어디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웅집 기억하시면 돼요. 웅집에 살았어요. 웅집. 반지하방의 웅집에 살았고요. 자, 문화적 특징으로는 이때 무언가를 믿기 시작해. 뭐? 그렇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토에샤 기억하세요. 토테미즘, 애니즘, 샤머니즘. 알겠죠? 토에샤, 신석기는 토에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구석기 시대가 차별적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뭐 이러한 것들.
그럼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여러분 이런 유물 유적을 보고 각 특징들, 키워드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유물 유적을 사진을 보고 이거 보면은 이 세대는 이거 했어 이렇게 특징을 말할 수 있으면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 범위 내에서 나오니까. 그죠? 자, 신석기 시대 이제 지우고 우리 4대 문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18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대 문명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어디 꼭 자세히 보자. 교과서 페이지 19에 사진. 선생님 카우키즈 할 때 계속 여기서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9쪽에 보면 우르의 기도 나와 있고요. 그죠? 아카드상의 청동두상. 아카드 왕의 청동두상은 작년 기출 문제에 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역사 B부분뿐만 아니라 A부분에 해당되는 인도문명과 중국문명도 여기 있는 사진 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교과 19쪽의 사진 자료는 꼭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4대 문명의 특징. 한번 커먼 센스니까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큰 강유역에서 탄생했다. 또 이 4대 도시, 4대 문명마다 뭐가 탄생했다? 도시와 국가가 탄생을 했고요. 또 문자를 사용했고요. 그렇죠? 당연히 도구로는 뭘 사용해? 청동기요. 그렇죠? 이런 특징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곧바로 그러면 어떤 문명 갈 거냐면요. 자, 인류 최초의 문명 어디서 태어나죠? 탄생하죠? 그렇죠.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좀 더 빨랐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건설됐다? 그렇죠. 수메르인. 자, 여러분 여기서 아마 고등학교에 가면 한 명 더 배울 거예요. 아카드인이라고 해서 원래 정확히 말하면 수메르인과 아카드인이 만들게 되는데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서 수메르인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수메르인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메소포타미아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문명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역이야, 지역. 그 지역이 어땠는데, 어딘데, 무슨 강이 있는데, 왜 이런 문명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는데 라는 지역적 특징을 물어보는 게 제일 1순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이 지역을 알게 된다면 문명 파트에서는 당연히 뭐를 꼭 반드시 숙지해야겠어? 지도를 봐줘야겠죠. 교과서 21쪽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도 문제로 나온다고 한다면 어떤 강이 흐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 강 이름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 지도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풀 수 있어요. 무슨 강? 유프라테스? 네, 티그리스 강이요. 그렇죠. 너무나 익숙하죠. 자, 두 번째는 지형적 특징입니다. 지형. 자, 여기는 산악지대예요, 넓은 평야지대입니까? 넓은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개방적 플러스 강이 어떻다 했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멋대로 범람한다 해서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했어. 바로 그래 뭐야? 강의 부정기적 범람이라고 합니다. 범람이 뭐냐면 여러분 강물이 넘쳐서 흐르는 것을 범람이라고 합니다. 범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적 특징을 먼저 숙지하시고요. 지도 문제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강의 이름을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아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석기시대와 마찬가지로 문명 파트 때까지도 뭐가 중요합니까? 유물, 유적이 중요합니다. 유물, 유적이에요. 유물, 유적.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유물, 유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유물, 유적 대표적인 거 라트라트, 지구라트가 있죠. 지구라트. 또 지구라트 말고 없어요? 기억나요? 함무라비 먹도 있어요. 자, 근데 엄밀히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끝나고 나서 바빌로니아 왕국 때 나온 사람이 함무라비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함무라비 법전도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도 있고요. 또 혹시 지금 현재를 즐기자 하는 시가 인류 최초의 시가 나왔다 그랬죠? 무슨 시? 메시. 일가 메시.
서사시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유물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교과서에 나온 아까 바로 전장에 나온 19쪽의 지도 중에 아니, 사진 중에 하나나 혹은 지금 말했던 이거 중에 하나 사진 줘놓고 고대 문명도 역시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럼 이 문명의 특징은 뭔데? 대표적인 특징. 자, 이 사람들은 달의 움직임을 보고 달력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해양력이 아니라 해음력 사용이었다. 해음력 사용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요. 무슨 문자? 쇠기 문자. 세 번째는 특징은 뭐? 자, 이러한 지형 때문에 어떠한 신앙이 발달했다 그랬어요? 현세적 신앙이 발달했다 그랬어. 이 현세적 신앙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어떤 적절한 답을 원하는 겁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쓰니까 소니기라고 쓰는 사람 있다. 소니기. 나 당황했어. 쇠기인데 소니기래. 내가 다시 써줘야겠어. 나가 필기 보다가 깜짝 놀랐잖아. 다른 반. 2반은 아닙니다. 2반 혹시 있나? 쇠기 문자인데 내가 이거 좀 날려 쓰다 보니까 이거 소니기라고 쓰는 사람이 있다고. 진짜 당황스럽네. 여러분 그 갈아 만든 배도 알죠? 갈아 만든 배도 인쇄에 이렇게 돼 있잖아. 외국인들이 뭐라고 했는데 IDH 빌리는 데잖아. 야, 그 IDH 좋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황당하지. 갈아 만든 배 음료 알죠? 보면은 이렇게 약간 이게 띄어져 있어. 그걸 IDH로 봐. 여러분한테는 내 글자가 약간 외국 글자 같나 봅니다. 그죠? 자, 쐐기 문자고요. 자, 세 번째 특징은 지금 말했던 거야. 현세적 신앙. 얘네는 죽은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 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랬다. 개방적 지형이기 때문에 외세가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고 또 강이 언제든지 범람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현세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 더 말하게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기억할 추가사항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심화해서 기억한다면 도시 이름까지 기억하면 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교과서 21쪽을 보시면 도시 이름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도시 뭐가 있어요? 오르크. 그 다음에 또 뭐?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망한 다음에 어떤 국가가 생겼다? 바빌로니아 왕국이 생겼다. 누구에 의해서 건설됐다? 아무르인이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 추가 사항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려면 만약에 문제가 변형돼 나오더라도 이 범위 키워드 내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유물유적입니다. 유물유적 사진을 여러분들이 반복 숙달해서 보시고 각 키워드 특징들이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기출문제나 선생님이 주는 연습 문제를 토대로 한번 실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오버스플레이어 있는 학생은 오버스플레이어 풀어보셔도 되고 거기도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알겠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키워드 정리였습니다.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죠, 문명도. 자, 이제 마지막 오늘 아마 문명의 마지막인데요. 바로 무슨 문명이냐면 이집트 문명 보겠습니다. 자, 이집트 문명도 마찬가지로 뭐 보라? 지도 꼭 보세요. 지도 꼭 보세요. 지도 꼭 참고하셔서 이집트 문명에 만약에 지도로 준다 하더라도 이걸 보선 이건 이집트 문명이구나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거로 뭘 처음에 알아야 돼요? 지역을 알아야겠죠. 지역. 자, 이집트 문명이 흐르는 강은 뭡니까? 그렇죠, 나일강. 이거 너무나 코먼센스. 이거 처음에 안 되죠. 자, 지형. 미안합니다. 강을 먼저 적었어야 되는데. 강은 나일강이고요. 자, 지형적 특징은 여러분 외우기 힘드시면 메소포타미아 반대라고 보면 돼요. 자, 무슨 지형? 해세적 지형. 사막이랑 저기 바다로 막혀 있잖아요. 자, 그리고 강에 무슨 범람? 정기적 범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강이 언제, 자연현상이 어떻게 바뀔지 미리 예상이 가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이것도 역시 유물유적이 중요합니다. 자, 대표적인 유물유적 뭐가 있죠?
왕이 파라오가 죽으면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데 파라오가 죽으면 무덤을 만들었어요. 피라미드 일단 피라미드가 있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뭐야? 지금 말했던 미라가 있고요. 또 죽은 자들의 안내서라고 부릅니다. 자, 교과서 21쪽 보시면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요런 물론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집트에 대해서는 흥미가 많아서 요런 그림 나오면 이집트 운명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렇죠? 자, 이런 거를 사자에서라고 합니다. 자, 뭐 한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 그죠? 그리고 또 교과서에 나온 또 뭐 있어? 스핑크스도 바로 이집트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역시도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구별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들은 달을 기준으로 해 달력을 만들었어? 아니면 태양을 기준으로 했어? 태양, 그렇죠? 태양력을 사용하고요. 저 문자는 무슨 문자?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 자, 상형 문자 관련해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파스타 무슨 파스타? 로제 파스타, 네, 로제타, 스톤도 같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상형 문자를 해독했던 돌멩이고요. 이 돌멩이 사진 또한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교과서에 로제타 스톤이 어디 나옵니까?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역사란 무엇인가 할 때 사진이 나온다고 말했죠. 교과서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돌멩이 여러분 시커먼 돌멩이 나오면 그냥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로제타 스톤 상형 문자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특징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발달합니까? 미라를 만들려고 해봐. 그럼 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렇죠. 인간 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피라미드 만들어야 돼. 뭘 잘 알아야 돼? 여러분이 잘 아는 기하학. 그렇죠. 기하학. 또 달력도 만들었다 그랬어. 당연히 천문학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특징이고요. 자, 네 번째 정말 중요한 특징. 자, 강이 계속 범람했다가 회복하는 걸 보고선 인간의 삶도 이렇게 반복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신앙이 발달한다고요? 그렇죠. 죽은 다음의 세계, 바로 내세 신앙이 발달합니다. 영원 불멸 사상이 발달하고요. 이 내세 신앙을 담긴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사자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안내서라는 사자에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로 나오거나 혹은 이렇게 유물로 나오거나 이집트의 특징들을 여러분이 뽑아서 키워드로 뽑아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굳이 이렇게 큰 주제는 아닌데 3개 주제를 나누고 이러한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딱딱한 키워드를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이 푸는 이 객관식 문제는 뭐예요? 이게 공부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온전한 공부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해진 시간 내에 정답을 골라내는 사실 트레이닝,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돼요. 이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파이널 특강에서는 이런 키워드를 정리해 주는 거니까요. 키워드들 위주로 최종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 마치고선요 우리 드디어 그리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역사에 있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은 내가 지금 답해 주시는데요. 제가 파이널 특강까지 스킬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스 보겠습니다. 그리스. 자, 그리스는 몇 가지 테마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스는 가운데다 그리스 문명을 쓰고 몇 가지 테마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는요. 그리스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도시는 스파르타, 아테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폴리스가 나오기 전에 그리스 역시도 이 폴리스가 나온 데 뭐가 있었다? 고대 문명이 있었다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그리스에 있었던 고대 문명 뭐라고 부르죠? 에게 문명이라고 부르죠. 에게 문명. 에게 문명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에게 문명은 기억하면 되겠어? 에게 문명에 두 가지가 있대. 무슨 문명? 크레타와 크레타 문명과 또 뭐? 이케네 문명이요. 자, 근데 크레타 문명 같은 경우는 역사 구조에 크레타 문명과 관련된 유적지 사진이 나와 있네. 무슨 궁전? 크노소스 궁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미케네 문명이 뭐가 있다?
자, 지유 때문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 미안합니다. 그런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어서 이해해 주세요. 네. 모르고 공개해버렸어요. 트로이 전쟁. 그래서 에게 문명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 볼 거는요. 이 그리스에는 통일된 국가가 있었대, 아니면 도시국가가 있었대? 도시국가. 그래서 폴리스에 대해서 그거를 도시국가로 우리가 폴리스라고 하는데요. 먼저 폴리스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폴리스의 특징. 이들은 뭐야? 서로서로의 동조고식을 느끼기 위해서 4년마다 뭘 열었대요? 그렇죠. 4년마다 올림피아 제전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스의 특징 처음에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대표적인 폴리스 뭐가 있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 칸이 조금 적어서 그런데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이고요. 공간이 없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아테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딱 하나야. 자, 아테네는 정치 체제가 뭐였대? 그렇죠. 민주정이었습니다. 민주주의였어. 따라서 아테네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민주주의란 체제를 완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나올 겁니다. 자, 나는 첫 번째 누구? 나는 솔론 하면 뭐 기억해야 돼? 뭐에 따라서 이 정치적 참여권을 나눴어? 돈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재산에 따라 뭘 나누고? 그렇죠. 계급을 나누고. 또, 자, 정치적 참여권을 여러분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참정권을 어떻게 분배해? 차등 분배합니다. 그래서 솔론 하면요, 재산, 계급, 차등 분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론, 나는 솔론. 첫 번째 솔론도 기억 못하시면 안 되겠죠. 어떤 학생이 솔론과 솔로몬이 같냐 그러는데, 여러분 솔론과 솔로몬이 같습니까? 세현과 세흉이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렇죠? 다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중간에 독재자가 한 명 있다 그랬어. 누구? 헤이시스트라토스가 있다 그랬어. 얘는 독재자야, 그죠? 창주였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어떤 순서로 기억하면 되냐면, 지금 민주정이라는 키워드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 독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고난과 역경을 딛고 민주정을 완성한 거긴 하지만, 민주정이라는 키워드로 문제가 나올 때 독재자가 주로 나오겠어요? 아니면 민주정을 완성한 솔론이나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가 주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겠어요? 뒤에 후자겠죠, 그렇죠? 그런데 페이시스라토스는 여러분이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다 공부한 뒤에 그래도 뇌의 용량이 남아있다 라고 하면 그때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런 순서로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또 칸이 없네요. 미안한데 여기 좀 위로 뺄게. 여기 다 맞죠? 위로 좀 빼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좀 이따 지우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는 뭐야?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자, 클레이스테네스는 뭔가 한 일이 많죠. 자, 일단 클레이스테네스 참주랑 연관시켜야 돼. 자, 클레이스테네스 참주가 너무 싫었어. 그래서 앞으로는 참주가 될 사람들을 미리 예방하자. 도자기 주광에다가 참주가 될 사람을 적어서 냈다. 무슨 주광제? 도평 주광제가 있습니다. 겁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교과서에 보면 클레이스테네스는 이런 민주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부족제를 어떻게 했다 했어? 그렇죠. 부족제 개편. 정확히 말하면 현현 중심에서 거주지 중심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부족제 개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역사 부분은 또 뭘 만들었다 했어? 500인 형의회. 자,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 하면 숫자 뭐?
5도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부족 대입편, 도자기 조합, 목편, 추방제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중으로 따지면 페이시스 라토스는 나중에 보시고요. 솔론, 클레이스텐스 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누구예요? 페리클레스입니다. 자, 페리클레스는 민주주의의 완성자라고 부르기 때문에요.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겁나 중요합니다. 자, 페리클레스 같은 경우는 남의 돈 갖다가 정치하는 사람들 돈 다 뿌렸어. 무슨 죄? 수당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야, 좋은 것들은 나눠서 해야지. 이제부터 룰렛 돌려서 추첨으로 할 거야. 무슨 죄? 추첨죄. 그래서 모든 공직은 추첨으로 했고요. 자, 마지막. 뭐를 중심으로 운영해? 야, 모든 아테네 남성 시민들은 참여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뭐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민회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근데 단점이 있어. 완벽한 민주주의 체제니까 아니면 누가 제외되죠? 그렇죠. 당연히 한계점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 노예, 외국인은 제외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라는 것은요, 20세 이상의 아테네 시민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계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순서로 따르면 중요도로 따지자면 페리시스 라토스는 나중에 보시고, 나는 솔론, 클레이스텐스, 민주주의 완성자 페리클레스 순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는 바로 스파르타와 페르시아 전쟁인데요. 오늘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기다리던 파이널 특강 2부입니다. 네, 바로 지금 그리스 시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서 봐왔던 아테네 민주정은 솔론, 그 다음에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텐스, 페리클레스 이렇게 네 사람을 보았는데, 선생님이 역사 공부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거, 민주적이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누구부터 외워라 했어? 나는 솔론, 그 다음에 클레이스텐스, 페리클레스 이 세 사람을 하고, 그래도 뇌에 용량이 나면 페이시스트라토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참주, 즉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 스파르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스파르타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가 저번 아테네는 민주정이라는 키워드 큰 주제로 엮었는데, 자, 스파르타면 어떤 주제로 엮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큰 주제로 엮는 이유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뇌에서 말이죠,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커다랗게 그것을 모아줄 수 있는 주제 단위로 묶어야지만 뇌에서 빠르게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이 아니라 뇌인지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큰 덩어리로 묶으려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묶을 수 있는 주제가 뭐예요? 그렇죠, 뭐예요? 정복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제를 운영했다? 모든 국가를 군사 제도, 군대처럼 운영했다 해서 그것을 뭐라 그래? 군국주의라 그래.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오해하시는 게 있어. 역사 A 파트에서 한 나라에서는 한 고조가 운영했던 제도가 뭡니까? 네, 군국제입니다. 군국제. 군국제와 군국주의 같은 거로 오해하는데 같은 게 맞다? 전혀 아니다. 군국제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안 했지. 역사 A 시간에 선생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한 고조 유방이 뭐라 했어? 진나라식과 춘추 전국식, 주나라의 봉건제도와 진나라의 군현제도를 섞어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군국제라는 것은 군현제 플러스 봉건제가 짬뽕된 중국 제도고요. 군국주의란 뭐다? 모든 나라의 시스템을 군대식으로 운영한 스파르타와 같은 체제를 군국주의 체제라고 한다 라고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솔로몬과 솔로몬이 같은 사람인가요? 그 다음에 군국주의와 군국제가 같은 건가요? 라고 하는데 글자가 다르잖아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스완이랑 서완이랑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죠? 글자가 다른 것처럼. 미안합니다. 안 돼. 워낙 인기 스타라서 성화는 3학년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서로 껴안고 난립니까? 감독님. 그렇죠? 군국주의와 체제로 스파르타는 묶어놓은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스파르타는 모든 제도가 굉장히 엄격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군국주의 체제로 묶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자, 왜 그런 군국주의를 다스렸냐? 바로 원주민을 정복했다 했죠. 이유. 원주민을 정복하고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 헤일로타이.
헤일로타이는 뭐냐면 예속 농민이라는 뜻입니다. 예속 농민. 그러니까 노예처럼 계속 농사만 지어야 되는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일로타이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원주민의 정복하고 뭐로 삼았다? 헤일로타이로 삼아 헤일로타이로 삼아 경작하게 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됐어요. 헤일로타이 다른 말로 우리말로 뭐라 했어요? 예속 농민이라고 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런 군국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밥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혼밥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5명이 15인이 같이 무슨 식사? 네, 공동 식사를 해야 된다는 공동 식사 제도도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파르타에서 키워드는 딱 3개야 기억할 거. 뭐? 무슨 세대? 군국주의. 그 다음에 뭐? 헤일로타이. 그 다음에 공동 식사. 이 3가지 키워드를 압축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파르타 잠깐 끊고요. 페르시아 전쟁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